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성인 수면 코치를 하고 있는 김소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면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수면 정보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잘 인연이 닿게 돼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요즘에 수면에 관심이 많으시니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기 나오게 되었어요. 소정님을 가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수면 이걸 하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에 좀 신기하고 근황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자리를 네. 마련했는데, 제가 세바시 강연을 봤어요. 그 옛날 걸. 기억하시나요? 얼핏 기억나요. 네. 카이스트 학생에서 슈퍼스타 K로 가수가 되기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그 당시에는 뭔가 여러 감정이나 여러 이유가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이유를 좀 갖다 붙였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고, 저래서 이런 선택을 했고. 근데 지금 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보니까 정말 단순하게 너무 하고 싶어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했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돈 못 벌어도 이거 하고 싶어? 보통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래도 돈은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선택을 했었을 때는, 나 돈 못 벌어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강했어요. 물론 전혀 다른 전공과 공부를 했지만, 혹시나 내가 실패하더라도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게 됐었어요. 세바시에서 했던 내용이 그렇게 거쳐서 왔는데 좀 어려운 순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스스로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였거든요. 네. 이게 누가 시켜서든 내가 선택해서든 어떤 일을 해도 사실 어려움은 항상 있는 건데,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탓할 사람이 있었으면 했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 같아서. 근데 탓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이런 선택을 했지? 그러니까 뭐 가수를 했던 거를 후회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했었지? 이 사람한테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래서 지금 나 때문에 지금 되게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상황이 오히려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마음의 병이 들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오히려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약간 불면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오던 시절이었나요? 네, 저는 원래는 정말 잠을 잘 자고 많이 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 25시간도 자고. 그러니까 정상은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그냥 뭐 누우면 그냥 잘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 데뷔를 하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점점 좀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인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숨을 많이 쉰다라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너 근데 왜 이렇게 한숨을 쉬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져서 저도 모르게 몰아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좀 이렇게 다니다 보니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불면증이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온다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누워도 한 3시간 정도 아무리 누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똑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대로 다 했었어요. 내가 덜 피곤하구나. 그래서 밤 9시, 10시에 막 런닝머신을 뛰고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불면에 좀 도움이 되는, 사실 불면에 도움이 된다기보다 일단 재워주는 수면 유도제나 멜라토닌 같은 것들을 좀 복용을 했었어요. 근데 낮에 아예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낮에 촬영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또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이제 자야 되니까 그런 약물에 이제 의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잘 때 헛것이 보일 정도로 리듬이나 패턴이나 모든 것이 사실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약물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내 몸이 뭔가 나도 모르게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활동하는 사실 기간 내내 늘 약간 몽롱하고 되게 명랑하게 지냈던 순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들을 돌아본다면 뭐 약간 해주고 싶은 말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20대 때 저를 만나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아, 너무 잘하고 있어. 너 너무 예뻐.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스스로를 너무 미워했거든요. 왜 난 이거밖에 못하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고 앞서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혐오로 되게 가득했었어요. 근데 지금 옛날에 그 제 모습을 가끔 보면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를 다시 만난다면 너무 잘하고 있고 그냥 그 젊음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인턴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또 어떻게 선택을 하신 거죠?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서 내 이 정신 상태와 몸 상태로는 내 꿈을 쫓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가수를 좀 그만하고 일단은 내 몸부터 챙기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그만하고 좀 건강 회복에 좀 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급해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제 20대 후반인데 남들은 다 이제 일하면서 뭔가 성과도 내고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이 나이에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단은 일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인턴으로라도 들어가자. 그래서 사실 몇 군데 그냥 이력서를 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당연히 다 떨어지죠. 왜냐면 한 27, 8살인데 아무런 회사 경험도 없는데 누가 뽑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 아는 선배님이 여기 아는 회사에서 지금 그냥 정말 인턴, 브랜드 매니저 인턴 뽑는다는데 관심 있니? 하시는 거여서 너무 관심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이력서 내봐 라고 해서 이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턴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뭐 인턴한테 뭐 대단한 걸 바라지도 않잖아요. 근데 메일 하나를 못 쓰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GPT가 있지도 않고 구글링을 아무리 해봐도 그냥 되게 뻔한 웹사이트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검색했던 게 비즈니스 메일 쓰는 법 이런 거 검색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새로운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눈물을 진짜 삼키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야근하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것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배우면서 그렇게 이제 인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연예계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이나 뭐 네. 선배나 후배 만난 적은 따로 없으신가요? 너무 있죠. 너무 있어요. 이제 커리어적으로 흑역사라고 여기는 시기가 사실 인턴이에요. 왜냐면 그게 뭐 너무 초기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가장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봤을 때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일하던 회사로 선배님이 오신 거예요. 아는 분이. 저희 대표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또 인턴이었어서 너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다 보니 저의 자리가 정말 문 앞이었거든요. 들어오시는 분을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소정아 여기서 뭐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말도 막 버벅거리면서 네네 오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 여기서 일해요 했는데 그러고서 사실 어디 나가서 안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죠. 인턴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시면서 그래 나중에 또 보자 하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사실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선택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좀 뭐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제 스스로는 내가 마치 이전에 가수했던 게 실패해서 실패자로서 앉아있는 모습처럼 스스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너무 빨개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살짝 눈물이 맺히는 그런 순간이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 인턴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대표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 스토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하고 쭉 일했던 곳이 헬스케어 스타트업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웰니스나 헬스케어에 대한 당연히 관심도가 높았었고 그리고 저 자체도 워낙 좀 건강에 관심이 있고 불면증도 오래 경험을 했다 보니까 건강이 사실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하거나 하면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수면 코치 라이센스도 따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또 어떤 계기에서 출발한 건가요? 일단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게 1번이었었어요. 그게 딱 정해지고 나서 그러면 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왜냐면 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디바이스를 쓴다거나 아니면 뭔가 조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가장 쉽고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뭔가 교육하지 않아도 쉽게 행동을 해야 이 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저는 그 방법이 이제 섭취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제 같은 걸 생각을 했는데, 보조제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보면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려면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건 당연히 봐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뭔가 논문 베이스로 내가 알겠어. 근데 이게 실제로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이 돼서 그 사람의 수면을 어떻게 좀 개선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또렷한 답이 잘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즉 약간 실험실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실제 사람들, 이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수면 코칭이었었어요. 그래서 국내는 사실 수면 코칭이라는 게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 수면 코칭이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 분야인데,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 문제가 있으면 일단 뭐 병원을 갈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약물을 처방하거나 치료 목적의 무언가를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면 습관이나 인지를 바꾸는 행동이 되게 중요해요. 약 먹으면 잠은 올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이게 내 불면증을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평상시에 자기 전에 어떤 루틴도 따라야 되고 하는데, 그럼 이런 거는 누가 관리를 해줄 수 있을까? 수면 코치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실제로 그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국제 수면 코치 자격을 이제 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공부도 하고,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면 코치 분들이랑 같이 이제 스터디도 하면서 실제 클라이언트 분들을 통해 이제 수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경험을 했죠. 그러면은 가장 뿌듯한 순간이 있나요? 사실 수면 코칭을 하고 저 이제 진짜 기적같이 잘 자요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먼저 제가 캐치하는 신호는 저 이제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긍정적인 마음의 신호를 스스로 읽었을 때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조금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함이 디폴트고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 느낌이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잘 자려고 이걸 노력을 했을 때 될까? 개선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많으세요. 근데 어떤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스스로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끼시면서 저 이제는 좀 잘 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을 때 저는 그때가 가장 좀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도 하시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워킹맘이 되셨잖아요. 네. 수정님의 지금 수면 패턴은 좀 어떠신가요? 어, 사실 두세 달 전까지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아기가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끼니까요. 그때마다 이제 수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자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명색이 수면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스스로 잘 자려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나름 예를 들면은 뭐 수유하는 시간을 조정해서 최대한 4시간씩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와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할 때 4~5시간은 무조건 잘 수 있게끔 스케줄을 조정한다든지. 그래서 생각보다 분명히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스트레스 검사나 몸의 과민도나 이런 것들을 좀 검사를 해봤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아기 낳은 지 한 2달 된 사람 같지가 않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다 정상이라고. 진짜 잘 자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좀 그때 느꼈었고, 다행히 뭐 지금은 감사하게도 아이가 통잠을 자주는 덕분에 지금은 수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수면 문제로 힘들어하는 현재 엄마들과 워킹맘들에게 뭐 꿀팁 주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꿀팁. 저는 오히려 이전에는 아기를 낳기 전에는 꿀팁을 좀 드렸어요. 근데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꿀팁을 좀 진짜 현실성 있게 드려야겠다라고 약간 반성을 하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했던 것처럼 4시간 정도는 잘 수 있게끔 스케줄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부부 중에서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밤새 수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거 스케줄링을 할 수 있다 하면은 4시간 정도는 잠을 연달아서 잘 수 있게끔만 해도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 이유는 이제 수유를 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마다 깨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쭉 잠을 못 자고 쪼개 자죠. 이걸 수면 분절이라고 해요. 수면 분절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 수면이 깊은 수면과 렘 수면 이런 모든 단계가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깊은 수면 가다가 끊기고 갑자기 뭐 얕은 수면만 하다가 끊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면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뇌를 청소하거나 피지컬리 몸을 뭔가 개선시킨다거나 회복시킨다거나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좀 시간을 붙여서 주무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최적의 수면 케어 딱 한 가지만 말해줄 수 있다면 잘 잘 수 있다는 믿음 같아요. 믿음. 네. 물론 뭐 물리적으로 뭐 너무 피곤하고 뭐 주변의 온도가 어떻고 밝기가 밝고 당연히 다 중요하죠. 근데 계속 좀 악순환에 빠지는 거는 잠을 잘 자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불안해지고 정말 초침 소리까지 들리고 흔히 얘기하는 초예민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오늘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나는 그냥 지금 잘 잘 수 있어. 난 지금 잘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생각보다 많이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줘요. 믿음을 갖는 게 저는 제일 잘 잘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수면이라는 게 뭐하고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게 잘 자는 건지,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 컨텐츠를 통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하게. 그럼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성인 수면 코치를 하고 있는 김소정입니다. 몸풀기용으로 밸런스 게임 한번 하겠습니다. 입김이 나오는 영하의 방에서 두꺼운 이불 덮고 자기 대 땀 줄줄 흐르는 찜질방 온도에서 이불 없이 자기. 추운 곳에서 덜덜 떨면서 자기. 물론 뭐 생존 문제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일단 뜨겁고 더우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당연히 자주 깨고 깊은 잠 당연히 못 들고 그래서 굳이 선택하라면 저는 좀 이렇게 차가운 데서 좀 덜덜 떨며 자는 걸 추천합니다. 숨소리조차 안 들리는 완벽한 정막 속에서 잠들기. 폭풍우 치는 듯한 강력한 화이트 노이즈 속에서 잠들기. 이게 진짜 어렵네요. 폭풍우 속에서 잠들기.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막에서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 숨소리 자체도 거슬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주변에 오히려 소음이 있어서 이런 가벼운 소음이 그냥 무뎌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저는 더 잘 잘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000만 원짜리 명품 매트리스인데 베개가 없는 것과 딱딱한 맨바닥인데 인생 최고의 커스텀 베개를 베고 자는 것. 좋은 매트리스에 베개가 없는 거를 선택합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목은 꽤 편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허리나 다른 근육들이 다 불편하면 이게 오히려 좋은 잠을 못 자게 방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만 살짝 불편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근육이 다 편안한 걸 선택합니다. 네. 꿈을 많이 꾸면 깊은 잠을 못 잔 걸까요? 아니요, 상관이 없습니다. 꿈이 잘 기억에 남는 거는 대부분 이 렘 수면, 꿈을 꾸는 이 수면 단계에서 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방금 꿨던 꿈을 잘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자면 밤 초반부에는 깊은 잠을 많이 자고요. 그리고 수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렘 수면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 렘 수면 단계에서 자주 깼다고 요 앞에 딥슬립, 이 깊은 수면을 못했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 수면 중에 더 많이 깼냐, 그리고 일어났을 때 얼마나 내가 개운하지 않는가,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악몽을 많이 꾸는 거는 네. 어떤 수면 장애에 있어서 어떤 시그널 같은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꿈을 그냥 많이 꿔서 힘들어요와 꿈을 꾸는데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꿈을 꿔요는 사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꿈을 너무 많이 꿔서 힘들어요는 이 시간에 안 깰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깊은 잠을 늘리는 방법으로 뭔가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데 꿈의 종류를 바꾸는 건 사실은 의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악몽을 많이 꾼다라고 했을 때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을 뿐더러 이거 자체로 좋은 잠이었다, 나쁜 잠이었다라고 판단할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봐요.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한데 네. 스트레스가 많으면 꿈을 많이 꾸나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꿈을 많이 꾼다라는 게 아주 정확하게 뭔가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는 사실 그 사안, 그 이벤트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렘 수면 단계는 기억과 저장을 재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내가 지금 가장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들이 파편으로 뭔가 기억에 저장이 된다거나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요즘에 고민이 많은 것들이 꿈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입니다. 생리 전에 유독 졸린 건 기분 탓일까요? 아니요, 기분 탓이 아니에요. 이 생리 직전에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돼요.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은 몸을 진정시키고 졸음을 유발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졸린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근데 여기에다가 프로게스테론은 내부의 중앙부의 온도를 높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 심부 체온이 떨어져야 멜라토닌 분비도 잘 되고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심부 체온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수면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잘 잔 것 같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은 것도 사실 이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에는 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돼요. 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집중도, 각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낮 동안에 뭔가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졸음도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면 루틴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잠을 조금 더 주무세요. 왜냐하면 수면의 질이 일단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조금 더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일단 오후 시간에 카페인을 더 제한하세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카페인이 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더 잘 못 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이 시기에는 카페인 섭취를 좀 더 줄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낮 시간에 20분 정도는 낮잠을 주무세요.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을 더 잘 못 자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 20분 정도 내 피로나 졸음을 좀 깰 수 있는 정도의 수면은 훨씬 더 낮 시간에 좀 더 에너지 있게 날 보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20분 정도 낮잠은 추천합니다. 몸은 너무 피곤한데 왜 잠은 잘 안 올까요? 너무 피곤하면 오히려 잠을 잘 못 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낮 동안 생활을 하면서 뇌에 피로물질인 아데노신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무 피곤하다, 이제 좀 자야겠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수면 압력이에요. 잠을 자고 싶은 욕구. 그런데 낮 동안에 그냥 적당하게 잘 에너지를 쓰고 잘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피로감을 느끼면 이거는 오히려 잠을 부르는 피로예요. 되게 긍정적인 피로인 거죠. 근데 너무 과하게 몸을 썼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녹초가 될 정도로 몸을 과하게 썼을 경우에는 우리 뇌가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요. 이 정도로 몸이 피곤하다고? 이건 정상 상태가 아닌데? 이건 전시 상태다. 자, 깨어나자. 우리 각성하자. 그래서 각성 스위치가 켜져요. 그러면 침대에 누웠을 때는 내 몸은 녹초가 돼서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뇌는 깨어난 각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잠을 잘 못 자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자려면 적당한 피로 그리고 뇌 각성도를 낮추는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지 잘 잘 수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추천하시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잘 때 피곤해야지 잘 자니까 밤에 늦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러닝이나 아니면 뭐 킥복싱 아주 격한 운동 있잖아요. 이거를 잠자기 한 2시간 정도 전에 했다? 몸이 각성 상태가 돼서 오히려 잠에 들지를 못해요. 뭐 예를 들면 체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심장이 계속 뛰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루틴은 운동은 잠자기 3, 4시간 전에 끝내셔라. 그러면 적절한 피로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몸이 피곤한 신체적 피로랑 뇌가 피곤한 정신적 피로 중에
어떤 게 더 우리의 숙면을 방해하나요? 숙면을 방해하는 건 정신적 피로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몸의 피로도 과하면 안 좋은 건 맞지만 보통 정신적으로 너무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각성 시스템을 깨우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신경이 과민하게 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거나 이렇게 잠을 방해하는 모든 스위치를 다 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 직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 캄다운 시킨 정신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풀기용으로 밸런스 게임 한번 하겠습니다. 10시간 동안 계속 뒤척이면서 자는 얕은 잠 대 단 4시간을 자더라도 한 번도 안 깨는 딥슬립. 한 번도 안 깨는 딥슬립 4시간. 얕은 잠만 잔다라는 건 결국은 회복을 할 수 있는 수면을 전혀 못 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얕은 잠과 깊은 잠 모두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여기서 나쁜 점은 애매한 잠을 그냥 계속 누워서 잠만 잔다? 그러면 그런 습관이 고착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짧게 자더라도 깊게 잘 자는 잠을 선호합니다. 자다가 깨서 잠이 안 올 때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오는 게 좋을까요? 잠이 안 오면 침대 밖으로 나오세요. 일단 20-30분 정도는 침대에서 계속 기다려보시는 건 좋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잠이 안 올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슬슬 불안해지죠. 아유,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오히려 뇌가 각성 상태가 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 뇌는 공간과 나의 상태를 묶어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렇게 침대에서 계속 불안해하고 각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뇌는 침대는 이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성하는 공간이구나라고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바로 수면과학에서는 조건화된 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잠이 너무 안 온다 그러면 침대 밖에 나와서 좀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좀 정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책을 조금 본다든지 호흡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그 뒤에 이제 조금 몸이 편안해졌다, 이제 좀 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침실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침대나 침실을 잘 잘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잘 잘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소정님도 침대에 누워서 잠 안 오고 불안해하고 생각 많아지는 경험을 좀 하셨나요? 그쵸. 저도 좀 예민한 편이고 원래 제가 불면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걱정이 되거나 다음날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약간 오늘 좀 불안한데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이 시간에 불안을 덜 수 있는지 방법이 생긴 건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잠자기 전에 한 10시 정도에 워리 타임이라는 시간을 가져요. 한 20분 정도 딱 타이머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작정하고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걱정을 하거나 이 불안함을 떨칠 때 뭐 노트북에다 뭔가를 쓴다거나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이어리나 종이에 펜으로 적는 거예요. 그렇게 딱 20분만 집중해서 걱정을 하고 나면 나머지 걱정은 내일 해야겠다, 또는 생각보다 걱정할 일이 아니었네라고 좀 마음의 위안이 되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침대에 가서도 좀 별 생각 없이 누워있을 수가 있어서 잠에 잘 들 수가 있어요. 눈만 감고 있어도 좀 피로가 풀린다는데 그러면 안 될까요? 정말 극단적으로 그냥 밸런스 게임처럼 한다면 눈만 감고 있는 건 사실은 자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눈을 감고 있어도 외부의 빛이 사실 들어오는 상태인 거거든요. 빛이 완벽하게 차단이 안 돼요, 눈을 감아도.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잘 안 되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태랑 사실 뭐 동일한 거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눈을 감고 있음으로써 좀 더 편안해질 것 같다, 이것도 나를 릴렉스 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그래도 누워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면 주중에 못 잔 잠을 보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피곤해지실 거예요. 물론 주중에 너무 못 자시는 분들은 주말에 한두 시간 정도 더 보충 수면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은 될 거예요. 피로가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늦잠을 3-4시간 이상 더 잔다거나 낮 시간 내내 잠을 많이 잔다, 이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주말에 해외여행 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주중과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나서 햇살을 쐬고, 그리고 낮 동안에도 이 햇살을 쐬면서 에너지를 또 활동을 해야 우리가 주중과 비슷한 생체 리듬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늦잠을 자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 생체 리듬이 밀리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월요일이 됐을 때 다시 또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해외여행 갔다가 다시 월요일에 우리가 출근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루틴은 주중과 주말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조금 자도 되죠. 그쵸. 너무 힘들면 그래도 자야죠. 그때만큼 뭔가 우리 몸에 쌓여있는 그 피로물질을 좀 이렇게 털어내는 시간을 갖긴 가져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체 리듬이 너무 흔들릴 만큼 과도하게 자면 오히려 이게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잠은 자야겠는데 주말 아침에 늦잠을 잘까요? 아니면 일찍 일어났다가 낮잠을 잘까요? 만약에 1시간 이하로 잘 수 있다 하면은 저는 낮잠을 추천드려요. 그래도 우리 생체 리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상 시간을 일관되게 맞추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자고 패턴이 밀리는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게 기상 시간 고정이거든요. 기상 시간은 웬만하면 고정을 하고 낮잠을 차라리 조금 더 자서 이 피로를 더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이미 늦잠을 자버렸다면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늦잠을 한 3시간 잤다. 그러면 이제 그날 밤은 내가 못 자더라도 내 탓이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시는데 대신에 이른 오전이나 낮 시간에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세요. 우리가 잠을 잘 때 결국 약간 피로해야지 잘 수 있거든요. 물론 너무 피로하면 잘 잘 수는 없는데 오전이나 낮 시간 동안 야외 활동이나 운동 같은 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피로 물질을 조금 더 쌓으면 그래도 잘 때 좀 더 수월하게 주무실 수는 있을 거예요. 따뜻한 온열 매트 밤새 켜도 될까요? 아니요. 켜지 마세요. 잠들기 전까지 좀 따뜻하게 은은하게 켜놓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조금 더 이완될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밤새 잠자는 내내 따뜻하고 뜨겁게 켜놓는다? 그러면 오히려 수면을 망치게 돼요. 우리 몸은 이 신부 체온, 즉 몸의 중심부, 안의 중심부의 체온이 하강해야, 떨어져야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면서 잠에 잘 들 수 있고 또 깊은 잠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열 매트를 켠다라는 건 이 우리의 표면 온도를 계속 높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신부 체온이 떨어질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고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개운한 잠을 자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자기 전 한 15분, 20분 정도는 좀 따뜻하게 맞춰주시고요. 타이머나 아니면 수동으로 잘 때는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는 조금 서늘하게 주무시기를 추천드려요. 너무 추워서 온열 매트를 좀 포기할 수 없는데 네. 이거 대신에 좀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수면을 잘 해줄 그런 아이템 같은 거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양말은 추천드려요. 양말도 하면 몸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말단이 좀 시원하면 오히려 열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온 떨어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무실 때 수면 양말을 이제 신는 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가벼운 옷을 입고 좀 두꺼운 이불들을 덮는 거는 오히려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옷이나 이불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체온 조절을 되게 잘 해줘요. 그래서 온열 매트를 안 쓰기에는 너무 춥다 하시는 분들은 수면 양말 신으시고 이불을 조금 더 많이 덮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누워있어서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왜 누워있냐면요. 사실 수면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실 저는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잠을 잘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소 좀 기술적이거나 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누워있게 됐습니다. 최근에 웰니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나 수면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수면 분야가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는 수면이 단순히 그냥 좀 피로를 해소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일종의 이제 스펙이나 좀 더 나아가서 럭셔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면은 가성비가 제일 좋은 자기 개발인 거죠. 사실 잠만 못 자도 평상시 자던 것보다 1시간만 못 자도 다음날에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오늘 잠을 조금만 더 잘 자도 내일의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수면에 관심을 갖고 잘 자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뭐 수면 관련돼서 많이 뭐 검색도 해보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셨을 때 좀 원하셨던 정보들 아니면 뭐 팁들을 좀 찾으실 수 있으셨나요? 근데 생각보다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수면 연구가 지금처럼 활발해진 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왜 수면은 연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못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수면 데이터를 얻는 게 너무 비싸고 번거로워요. 우리가 수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이 피실험자 또는 환자가 온몸에 센서 몇십 개를 부착을 하고 하루 동안 거기에서 자야 돼요. 근데 이 말은 즉 얼마나 물리적인 제약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뭐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동원되는 연구가 사실상 진행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수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뭐 뇌파, 호흡, 체온, 스트레스, 뭐 근육 긴장도, 즉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것들 때문에 수면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헤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여기에다가 연구에 참여하시는 이 피실험자분들이 주무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깨어있을 때와 다르게 이 피드백, 이 반응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면 연구를 더디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세 번째로는 수면이 참 복잡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신경과, 정신의학과, 뭐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과들이 협진을 해야지만 정확한 원인이나 해결책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수면 연구가 굉장히 더뎠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두 가지 기술이 크게 발전을 했어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AI.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뭐 건강 반지, 뭐 밴드도 있고요. 헤드 기어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잘 때 앱을 켜놓으면 내 숨소리, 호흡으로도 내 수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어요. 이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너무 손쉽게 많이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발전은 수면 문제가 참 복잡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미세한 신호들을 잘 읽게 되고 그리고 그들 간의 패턴을 잘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체 블랙박스라고 여겨졌던 수면의 연구가 이제야 시작되게 된 거죠.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AI 발전으로 수면 연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불면증 치료에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불면증 치료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불면증은 단순히 내가 잠을 잘 못 잔다고 불면증인 건 아니에요. 의학적인 어떤 진단 기준에 맞춰서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동안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질병에 뭐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불면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받은 다음에 보통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처방을 받죠. 근데 이런 약물은 사실 불면증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잠을 너무 못 자면 사실 건강에도 너무 위협적이고 안 좋기 때문에 잠을 일단 재우는 약이거든요. 즉, 불났을 때 소방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면증을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약물이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예요. 인지행동 치료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수면 위생,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인지 재구성,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완 훈련, 뭐 호흡이나 명상 등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몸을 이완시키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을 시도함으로써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립테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복잡한 인지행동 치료를 약물 없이 사람들이 편하게 무의식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불면증 치료를 위한 이 슬립테크를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불면증이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진단 영역, 그리고 하나는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역. 내가 실제로 수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기로는 뭐 갤럭시 워치, 애플 워치 같은 스마트 워치가 있고요. 그리고 끼고 잘 수 있는 오라링, 이 수면 반지, 뭐 수면 밴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밤새도록 이런 슬립 테크들이 하는 일은 이 사람의 수면을 디텍트를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딥슬립이 얼마나 돼요? 뭐 렘 수면이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면 점수는 얼마예요? 하고 스코어링을 매겨줘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수면 문제가 있네 확인하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수면 데이터, 수면 문제를 마주하는 거는 그냥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 거울을 보면 내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얼굴에 묻은 걸 닦아주진 못하죠. 즉 슬립테크에서 이 진단 영역 외에 진짜 해결해주는 기술들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디지털 치료제예요. 인지행동 치료를 그대로 앱으로 만든 디지털 치료제가 있었는데요. 피어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쏨리스트예요. 이 앱은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요. 불면증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약물을 줬겠죠? 수면제나 수면유도제. 그런데 여기서는 이 앱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앱을 매일매일 사용하세요. 그러면 불면증이 개선될 거예요. 이런 앱은 실제로 FDA에서 임상을 근거로 이거는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기예요 라고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너무 완벽한 솔루션 같죠. 근데 이 회사는 파산을 했어요. 물론 뭐 보험 수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도 이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이 약을 먹어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디지털 치료제의 맹점은 너무 귀찮아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처방을 받아도 아무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쓰지 않으니 결국 이거로 효과를 보기도 어려운 거고요. 그럼 여기서 남은 숙제는 얼마나 이 기술적으로 이 인지행동 치료를 사람들이 손쉽게, 사실 손쉽게도 아니죠. 아예 무의식적으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환경이 바뀐다거나 나의 이런 리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만드느냐가 이제 슬립테크의 핵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솔루션들이에요. 첫 번째는 스마트 매트리스. 이 스마트 매트리스는 체온 조절을 도와줘요. 우리가 잠을 잘 들고 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심부 체온, 이 몸 안에 있는 중심부의 온도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매트리스는 나의 심부 온도와 이 체온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잠을 잘 들고 잘 잘 수 있게 도와줘요. 실시간으로 이 체온에 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조명이에요. 빛이 이 수면 리듬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뭐 햇빛 많이 쐬라, 밤에는 블루라이트 줄이셔라 이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이걸 도와주는 기기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자기 전에는 레드라이트를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시키는 거를 방해하지 않게끔 도와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햇빛을 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는 조명이 있어서 아침에 더 상쾌하게 깰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섭취형 보조제예요. 아무래도 먹는 건 사실 사용자 경험상 가장 쉬운 방법인 거죠. 우리가 뭐 해결하려고 할 때 일단 먹어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고민 하잖아요. 특히 요즘의 트렌드는 비멜라토닌 성분이에요. 뭐 마그네슘, 락티움, 발레리안 루트, 그리고 뭐 가바, 아피제닌 이런 성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AI, ASMR. ASMR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얼마나 내 생체 신호를 잘 읽어서 진짜 잘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ASMR인가예요. ASMR을 들으면 우리의 뇌파 신호를 이 잠자는 신호로 바꿔줘요. 동조를 시켜주는데 이렇게 되면 흥분한 뇌를 잘 가라앉혀주는 거예요. 즉 뇌를 위한 자장가인 거죠.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수면 연구가 활발해지고 많이 발전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올해 초 1월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Sleep FM이라는 AI 모델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룻밤의 수면 데이터만으로도 10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사망 위험까지 예측해주는 모델이에요. 굉장히 정확하다고 해요. 그동안 수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수면 때 나오는 이런 신호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긴 있었으나 이렇게 질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연구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 수면 데이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런 기술들이 우리를 더 잘 재워줄 수 있을까요? 전 잘 재워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면의 중요성을 알게 된 지금 더 잠을 잘 못 자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여러 환경 요인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환경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AI든 어떠한 기술이든 간에 내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제안을 해주고 실제로 실행을 해준다면 당연히 잘 잘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잠을 자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잘 자는 법, 수면 관련돼서 검색하시다가 이 영상까지 오셨을 것 같아요. 물론 잘 자는 법,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좋은 정보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영상에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기 좋은 꿀팁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